달라진 맥스. 이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라 이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아직 대부분은 기억하고 있어. 5살쯤에 나 가족의 첫 번째 개 맥스라는 노란색 레브라도가 최근에 죽었어. 녀석은 엄청나게 순했고 언제나 나와 내 남동생 주변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었어. 나는 어느 날 한밤중에 일어나 복도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에 가. 엄청 어두웠지만 욕실 바로 앞에는 야간 조명이 하나 있었어. 화장실을 지나 복도 너머의 모퉁이를 돌면 바로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었어. 화장실까지 반쯤 가다가 어디서 개 한 마리가 신나서 헐떡거리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 나는 멈춰서 복도를 바라보며 기다려. 마침내 나는 모퉁이에서 개 한 마리가 돌아 나오는 것을 봐. 야간 조명 아래에서는 털의 모양과 색상 등 기본적인 특징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어. 그 개는 맥스랑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어. 난 내가 보고 있는 게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고만 있어. 그때 나는 공룡이나 이런 거에나 관심이 있었지 귀신에 대해선 거의 아무것도 몰랐거든. 녀석은 그냥 거기 서서 나를 지켜보며 행복하게 헐떡거리고 있어. 그러다 나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불을 켰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시선을 돌린 사이에 사라져버려. 난 화장실에 갔다 온 다음 다시 잠들어. 내가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은 그것이 단지 꿈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내가 깨어 있었다는 걸 알아. 이건 그 후로 대략 한 달 동안 계속되었고, 녀석은 매번 지하실에서 나올 때마다 조금씩 나에게 가깝게 와서 섰어. 나는 부모님께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어차피 믿지 않았으니까. 한 달이 지나자 녀석은 야간 조명에 아주 가까이까지 왔고, 나는 그냥 앉아서 녀석이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기다려. 불빛에 조금씩 가까워짐에 따라 녀석의 특징이 천천히 변해. 첫 번째로 털이 더 지저분하고 엉켜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 다음으로 자세를 낮추고 기어오기 시작해. 나중에 나는 그것이 사냥감에게 몰래 다가가는 자세 같았다는 걸 깨달아.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거칠게 으르렁대며 입에 거품을 물어. 마지막으로 그것의 눈이 빛나는 짙은 빨간색으로 변해.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날 동안 나는 그냥 그곳에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 그것이 제자리에 멈춰. 항상 그것이 멈출 때는 비추는 빛의 경계선 바로 바깥에 멈췄어. 마치 빛과 그것 사이를 가로막는 장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그 빛의 경계는 매일 밤 가까워지고 있었지. 이러한 외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것은 여전히 맥스와 대충 비슷해 보였고, 멍청한 꼬마였던 나는 그것이 맥스였다고 생각했거든. 결국 항상 나는 처음에 왜 일어났었는지 기억해내고 불을 켰고, 언제나 그것은 내가 시선을 돌릴 때마다 사라졌어.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나는 다시는 그것이 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하게 돼. 다음날 밤, 그것이 마침내 불빛 안으로 들어왔어. 빛을 받은 그것의 털이 새까맣게 변했고, 털에 신선한 피와 마른 피가 모두 엉겨붙어 있는 것이 보여. 그것에 빛나는 붉은 홍채가 확장되어 눈에 보이는 부분을 모두 덮었고 동공이 사라져. 그리고 그것은 나를 향해 분노에 차 지저대기 시작했어. 가장 최악이었던 부분은 그 짖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야. 이때쯤에서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나는 재빨리 불을 켜 그것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서. 이번에 그것은 바로 없어지는 대신에 서서히 사라져갔어. 나는 그날 밤 내내 불을 켜놓은 채 한숨도 자지 못하게 돼. 그 집에 살았던 몇 년 동안 나는 항상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특히 밤에 어떤 이유로든 방을 나가야 할 때면 더더욱 그랬어. 매번 나는 복도를 바라보며 등 뒤로 손을 뻗어 불을 켰어. 가끔은 보이지 않고 헐떡이는 소리만 들려올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밤 나는
그것이 복도 끝에서 행복하게 헐떡이는 소리를 내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 그것의 겉모습과 그것이 내는 소리는 맥스랑 똑같았어.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 오늘날까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저 쓸데없는 일이라고 느꼈을 뿐이야. 몇 년 후 내가 12살이 되어서 이사를 한 후 나는 그것을 보지 않게 되었지만 가끔씩 여전히 그것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항상 그것이 모퉁이 너머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느꼈어. 지금에 와서는 그 소리도 대부분 멈췄지만 나는 여전히 가끔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고 그것을 본 후에 생긴 내 습관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그것의 정체가 도대체 뭐였던지 간에 말이야. 오늘날까지도 나는 강력한 손전등이나 램프가 있어도 오랫동안 혼자 어둠 속에 있는 걸 견디지 못해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지 않는 한 문과 창문을 닫고 이불로 몸을 완전히 가리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해. 만약 그것이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 나를 지키기 위한, 적어도 내가 그것을 보지는 않게 하기 위한 헛되고 유치한 발버둥이었지.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친한 친구 외에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고 아직도 가끔씩 나는 그것이 나를 지켜보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만약에 정말로 그게 다시 돌아오고 내가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때는 내 수중에 내 총들 중 하나와 탄약이 있기를 바랄 뿐이야.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그 괴물만큼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없었어. 밤에는 그가 온다. 안녕 엑스. 나는 오랫동안 여기서 활동하긴 했었지만 뭘 공유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 내 경험은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지만 여기에 털어놓고 싶었어. 나는 귀신 들린 집에서 자랐어. 내가 태어난 직후에 이사했던 곳이었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저 일상일 뿐이었어. 아마 내가 여기서 활동하게 된 것도 그것 때문이겠지. 내 시점 5살인가 7살인가 먹었을 때 나만의 방을 가지고 있었어. 내 방은 복도 가운데 방이었고 부모님 방은 끝에, 형네 방은 내 방 맞은편에 있었어. 나는 내 방문을 열어둔 채로 잤고 부모님은 반쯤 연 채, 나이가 좀 있던 형은 닫아놓았어. 그 외 개인적인 시간이나 뭐 그런 것 때문이겠지. 밤에는 복도 카펫을 밟는 소리가 들렸어. 희미했지만 집은 고요했기에 선명하게 들렸어. 발소리는 부모님 방 앞에서 시작해 내 방을 지나 형의 방문 앞에서 멈췄어. 그러고 나면 몇 분간은 침묵이 흘렀어. 싸늘하고 완벽한 정적이 흐르다 몇 분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 소리는 절대 되돌아가지 않아. 그냥 저기서 시작해 여기까지 오고 침묵한 다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고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면 이 일에 대해서 지나가듯 한마디씩 하곤 했어. 그 사람 어제 또 걷더라. 그는 복도를 걸을 뿐만 아니라 방에도 들어왔는데 어렸을 땐 그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 중 하나였어. 그때마다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방 안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리고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돼. 그것이 거기에 서고 나는 그것이 서 있는 소리를 들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 숨을 쉬거나 말하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나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 내 침대는 벽에 대어져 있었고 나는 등을 문 쪽으로 하고 잤어. 내 논리는 보고 싶지 않아. 거기 있는 것도 알고 느껴지고 들리지만 보고 싶지는 않아 였어. 결국 이 소리는 나를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귀를 누르기 시작해. 나는 한 손은 베개 밑에 두고 다른 한 손은 내 얼굴 위를 덮은 담요 위에 두었어. 얼마나 세게 눌렀는지 오른쪽 아랫니가 잘못 자라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어. 나는 밤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잠잘 시간이 될 때마다 울었어.
나는 핑곗거리를 만들고 화장실에 수백 번은 들락거렸어. 어두운 방에서 억지로 잠을 자는 걸 피하기 위해선 무엇이든 하려 했지. 그런데 그것이 방문한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었어. 그것은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형의 침대에 앉았어. 그것은 매트리스에 자국을 남기며 몇 분 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 떠났어. 형을 침대째로 들어올렸던 적도 있었고 엄마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잡아 누른 적도 있었어. 우리를 돌아가며 괴롭히는 것 외에 그것은 소음을 만들어냈어. 아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말이야. 주방의 찬장이 열렸다 닫히고 주방 카운터 위에서 접시와 컵이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문 손잡이가 흔들리고 늘상 있는 일들이었어. 12살, 14살 때의 나. 그것에 익숙해져 이쯤에선 그걸로 농담도 할 정도였어. 친구가 하룻밤 놀러와. 친구의 아빠가 친구를 데려다줬고 걔네 아빠와 우리 아빠는 밖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엄마는 설거지를 하며 주방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엄마가 웃으며 집에 귀신이 나온다고 이야기해. 친구는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웃어. 엄마는 웃으며 농담이 아니라고 말해. 갑자기 주방 세제병이 주방 카운터에서 붕 뜨더니 아래로 떨어져. 그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어. 친구는 창백해져선 아무 말도 없이 집에서 도망 나왔고 자기 아빠한테 말해보려고 하지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어. 친구가 다시 집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신 내가 친구네 집으로 놀러가게 돼. 언제는 친가에 놀러온 누나가 내 방에서 나랑 자던 중 문득 잠에서 깨 누워있는 나의 옆에 남자의 그림자가 앉아서 밤새도록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걸 본 적도 있었고 언제는 또 첫째 형이 놀러 왔었는데 집에 귀신이 들렸다는 엄마의 말에 형은 그런 바보 같은 것 따윈 믿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렇게 목욕을 하러 간 형의 눈앞에서 수도꼭지가 저절로 열린 적도 있었어. 그러고 나서 형은 우리 집에 있는 내내 불을 켜놓고 잤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집을 방문한 모든 사람이 그 집에 대한 자신만의 공포썰을 쓸 수 있었을 거야. 그 귀신 들린 현상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었어. 몇 달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모든 일이 일어나곤 했지. 나는 그것에 대한 생생한 꿈을 꾸기 시작했었어. 꿈에서 그것은 우리 아빠처럼 생겼지만 생기 없는 눈을 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어. 우리 아빠는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빠는 아니었어. 꿈에서 나는 거실에서 어두운 복도를 들여다보다가 아빠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거나 또는 무표정한 얼굴을 한 채 모퉁이로 엿보는 걸 보곤 했어. 당신은 몰랐지만 아빠는 바람을 피고 있었고 언어적으로 엄마를 학대했지만 우리 앞에서는 철저히 숨겨왔었어. 아빠는 엄마를 개같이 대했고 둘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어. 아마도 내가 그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꿈에 투사했던 걸지도. 아빠의 그 도플갱어가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봤던 건 아직도 나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어. 안온의 이야기 모음집. 첫 번째 이야기. 친구들과 함께 버려진 초등학교에 침입함. 주 복도의 벽에 그려진 커다란 눈알 아래에 거대한 붉은 글씨로 보인다 라는 문구가 써져 있어. 모든 교실에서 교탁은 칠판에 밀착되어 있고 책상들은 교실 한쪽에 깔끔하게 쌓여 있었어. 체육관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는데 학교 관련된 물건이랑 아닌 게 섞여 있었어. 우리가 떠나려고 할 때 그룹 내에 2명이 실종된 것을 알아차려. 우리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윽고 피가 얼어붙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고 두 사람이 모퉁이에서 날아들며 소리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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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은 노숙자와 갱단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갱단원이나 미친 노숙자 같은 게 그들을 쫓고 있다고 짐작해. 나중에 우리가 식당에서 다시 모였을 때 그 녀석들이 말하길 눈이 없는 키가 크고 마른 여자가 교실 구석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 지금 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아. 두 번째 이야기. 10살의 나. 증조 할머니는 할머니 댁의 손님방에서
주무시던 중에 돌아가셨었어. 어느 날 엄마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나는 할머니 댁에 머물러야 했었어. 손님 방은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와 똑같았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자려고 누워 막 잠에 빠져들려고 하는 찰나 어디선가 콧노래 소리가 들려오고 창문 근처에서 우리 증조 할머니의 실루엣이 보여. 나는 겁에 질려 방에서 뛰쳐나가. 아마 증조 할머니였으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됐었겠지만 그때는 10살이었던지라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웠었어. 세 번째 이야기. 17살의 나. 쇼핑몰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노는 중. 이윽고 우린 집으로 향했고 오는 길에 뭔가 먹기 위해 잠시 어딘가에 들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빠 집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하지만 그때 나는 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고 아빠가 그때 집에 없다는 걸 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 여보세요? 나는 전화를 받아. 응답이 없어. 그냥 이상한 잡음만 잔뜩 나. 마치 누군가 모뎀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 같은 소리였지만 끊김이 심하고 잡음이 더 많았어. 내 친구가 그 소리를 들었고 엄청 혼란스러워했던 우리는 그대로 우리 집으로 달려갔어. 집안에 모든 전등이 켜져 있고 방충망은 닫힌 채 모든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러나 모든 문은 잠겨 있었고 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우리가 떠나기 전엔 모든 것이 꺼져 있고 닫혀 있고 잠겨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 아무튼 우리는 집을 확인하고 있었고 그때 내 방에서 큰 쿵소리가 들려와. 우린 내 방으로 달려들어가. 내 방엔 아무도 없었어. 아니, 집 전체에 아무도 없었어. 나는 그 후 거의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해. 네 번째 이야기. 1년 전 처음으로 다세대 주택에 나만의 방을 얻은 나. 아주 신이 나서 친구들과 가족들을 끊임없이 초대해왔고 마침내 며칠 동안 느긋하게 영화나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 우리 집과 뒷마당을 맞대고 있는 뒷집에 사는 사람은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었는데 꽤 괜찮은 사람이라 우리는 수다도 많이 떨었고 가끔씩 어울리기도 했었어. 가끔은 자기 전 오후 9시 10시쯤에 개를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때마다 녀석이 짖기는 했지만 그렇게 짜증나는 일은 아니었어. 어느 날 밤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 이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나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 다음날 밤 자정쯤까지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다가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치 개가 마지막 숨을 쥐어짜내 짖거나 우는 것 같은 소리였어. 나는 뒷집 사람이 개를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해 창밖을 바라보았어. 그곳엔 어렴풋이 그 개처럼 보이는 형체가 있었는데 하지만 녀석은 뒷다리로 일어서 있었어. 완전히 스스로 서서 비틀거리지도 어딘가에 기대지도 않은 채 꼿꼿이 말이야. 대략 오전 12시 10분쯤에 소리가 멈춰. 다음날 아침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대신 나는 그 남자의 방이 비어있는 걸 알아차려. 그런데 전날까지는 그가 분명히 그곳에 살고 있었어. 아님 적어도 그의 물건들만큼은 그곳에 있었어. 주택관리인은 그가 임대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지를 며칠 전에 제출했고 전날 저녁에 모든 물건을 옮겼다고 말해. 내가 거기에 있던 나머지 8개월 동안 매일 밤 자정에 10분 동안 그 개소리가 들려왔고 바깥을 볼 때마다 그곳엔 뒷다리로 서 있는 개의 실루엣이 있었어. 임대 기간이 끝나자마자 나는 그곳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어. 5번째 이야기. 전 여자친구랑 전 여자친구의 엄마와 같이 살고 있었어. 물론 사귀고 있을 때 이야기야. 우리에겐 고양이가 하나 있었어. 고양이가 차고로 이어지는 문이 바로 보이는 주방 식탁 위에서 늘어져 있어. 나는 다른 방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다가 살며시 닫히는 소리가 들려. 내가 있는 곳에서 고양이가 보였고 녀석이 주방을 움직이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따라 고개를 돌리고 있어.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무튼 한번 소리쳐서 불러봐. 내가 부르자마자 고양이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
녀석이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식탁에서 뛰어내리더니 위층으로 튀어 올라가. 나도 녀석이랑 같이 위층으로 도망쳐 올라갔어. 6번째 이야기. 1년 전 내 전 직장에서의 나. 모처에 물류창고. 늦은 밤에 일을 했고 거지같은 직장이었어. 오후 5시 이후에는 다른 남자 직원 3명만 있었고 우리는 같이 꽤 많은 시간을 보냈어. 그곳엔 그레이맨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항상 우리를 괴롭혔어. 플라스틱 캡, 테이프롤 등등 작은 물건들이 이따금씩 우리에게 던져졌어. 복도를 걷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때 주변을 둘러보면 옆 통로를 걷는 회색 그림자가 보이거나 머리 위 선반에 회색 덩어리가 보였어. 그 그림자나 덩어리에 시선을 옮기면 그것은 잽싸게 도망쳐 사라졌어. 직원 중에 내 사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진짜 그 어떤 것도 말이야. 어느 날 밤 사촌이 앞쪽으로 튀어나왔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방금 막 바지에 똥이라도 지린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 사촌은 중얼거리며 뭐라 했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나중에 들은 얘기를 토대로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그때 그는 회색 그림자를 보았던 거였지만 하지만 그것은 평소처럼 수줍게 도망가는 대신 사촌을 따라오면서 조금씩 가까워졌다고 해. 사촌은 그것이 무엇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지만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그것이 속삭이는 순간 사촌은 앞쪽으로 뛰쳐나왔고 2번 다시 혼자서는 통로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 검은 눈의 여자. 대여섯 살 정도의 어린아이인 나. 부모님은 나와 내 여동생을 두고 격렬한 양육권 분쟁을 겪고 있었어. 부모님이 일하는 주중엔 양가 조부모님과 함께 지냈어. 어느 날 아빠가 나를 친할머니 댁에서 픽업해 외할머니 댁에 내려줬어. 그날은 엄마가 나랑 있는 날인지 뭐 그랬거든. 외할머니는 항상 앞 창문 블라인드가 올라가 있으면 집에 있는 거고 내려가 있으면 집에 아무도 없는 거라고 말했었어. 도착했을 땐 블라인드가 내려가 있었어. 아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아빠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 아빠는 나한테는 족같이 굴었고 내 여동생을 더 사랑했어. 나한테 몇 번이고 그 사실을 말해줬었지. 아빠는 집에 여분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문을 연 다음에 소리질러. 나중에 안 온 엄마가 데려가게. 얘 여기 두고 갈게요. 집에 누군가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한 아빠는 그대로 떠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 이걸 깨달은 나는 난장판을 만들고 애들이 할 법한 일들을 해. 쿠키를 먹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뭐 그런 거 말이야.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오싹한 기분을 느끼게 돼. 1층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위층으로 올라가. 외할머니 댁에는 덤웨이터가 있었는데 통로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하실까지 수직으로 떨어지는 구멍이나 다름없었어. 집은 3층짜리였고 무언가가 나를 그 통로로 끌어들여 지하실까지 내려다봐. 하얀 피부와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나를 올려다보는 것을 봐. 칠흑같이 새까만 검은 눈. 그 여자는 마치 자기에게로 뛰어내려오라고 말하듯이 나에게 손짓하고 있어. 사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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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덤웨이터의 작은 문을 강하게 닫은 다음 할머니 방으로 튀어. 나는 그대로 할머니가 집에 올 때까지 이불 속에 숨어 있었고 할머니한테 말해봤지만 할머니는 그냥 집에 혼자 남겨져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라고만 생각해. 동생 말고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어. 나중에 동생은 자기도 검은 눈의 여자를 봤다고 말했고 물이 가득 찬 욕조에서 동생에게 놀자고 손짓을 하고 있었다고 해. 그때 동생은 겨우 2~3살이었고 만약 욕조에 들어갔다면 높은 확률로 익사했겠지. 메이블. 6년쯤 전에 나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날 밤 폭풍이 심했어.
비가 내리고 바람이 아주 지랄맞게 불어. 쓰러진 나뭇가지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어 간발의 차로 왼쪽 뒷 타이어가 나뭇가지를 밟아 타이어가 터져 차를 세우고 비상 깜빡이를 켜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마치 워터파크에 있는 커다란 양동이에서 쏟아지는 물을 맞는 것 같았어. 트렁크를 열어. 아니 스페어 타이어도 펑크나 있잖아. 하여간 아빠 도움이 안 되네 진짜. 전화도 할 수 없었어. 나는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깡촌에 살고 있었거든. 도로를 따라 약 200m 떨어진 곳에 불빛이 몇 개 켜져 있는 집을 보았고 걷기 시작해. 집은 에이브라함 링컨과 동년배인 듯 보였지만 그렇게 으스스하지는 않았어. 내가 말했듯이 그 지역은 완전 깡촌이었는데다 대부분의 집이 엄청 오래됐었거든.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 아주머니에게 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전화 좀 쓰게 해달라고 부탁해. 아주머니는 주방을 가리켰고 나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견인차를 불러.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그 노부인에게 내 인생 최고의 코코아를 얻어마셔. 약 30분 후 견인차가 집을 지나 내 차 쪽으로 가는 것을 봐. 나는 노부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 길을 따라 내 차로 걸어가. 자동차가 연결되었고 견인차 운전사가 나와 내 고장난 차를 집까지 데려다줘.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타이어와 스페어 타이어를 교체했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노부인에게 감사를 표하기로 결심해. 뭐야, 집이 어디 갔지? 제대로 찾아간 게 틀림없었어. 하지만 거기엔 오래된 돌로 만든 굴뚝밖에 남아있지 않았어. 벽도 없고 기초도 없고 목재도 없고 빌어먹을 굴뚝 하나만 우뚝 서 있었어. 그리고 역사적 명소를 알리는 표지판이 하나 있었어. 알고 보니 그곳에 서 있던 집은 여행객들을 위해 잠자리와 아침 식사를 제공했던 숙소였고 표지판에 따르면 1927년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그곳의 주인인 메이블이라는 노부인은 집안에 갇혀 불에 타 죽었다고 해. 고마워요, 메이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